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가정, 특징, 주요 개념, 이론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 기법, 적용 분야 및 한계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지행동 모델, 여러분들 이제 교재 14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신라의 원효대사 일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잘 때 이제 밤에 내가 해골에 썩은 물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그걸 보고 막 메스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뭐 이런 거였어. 한마디로, 인지행동 모델은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어, 자, 앞서 요거 잠깐 뒤에 있는 슬라이드 먼저 잠깐 보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지행동 모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인간의 문제나 이제 문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의식적인 그런 경험들, 무의식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거를 우리가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또 행동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관찰 가능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여러 가지 계기법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자극을 받아요. S. 자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가정들을 보통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행동주의 모델에서 크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동주의 이론가가 누가 있어요? 파블로프가 있고 스키너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이제 두 학자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어, 이 수업들을 통해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행동주의 학파 중에 반두라라고 하는 학파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스키너나 파블로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어떤 환경이나 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을 한다.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극이 오면 반응을 바로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했는데 반드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자극을 받았어도 나의 어떤 내적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런 반응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두라의 그 행동주의 이론은 우리가 인지적인 과정, 앞서 행동주의 이론이 간과했던 그런 어떤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그런 인지적인 과정을 강조한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의 특징과 그 다음에 삐아제가 제시하고 있는 인지 이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그런 특징들을 반두라가 잘 절충하여서 이론을 만든 거죠. 자, 그러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반두라의 그런 이론하고도 접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또는 자극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내적 과정, 내 안에 이게 이제 자동적인 사고가 내 안에 내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블랙박스죠. 쉽게 말하면. 그 블랙박스에 따라서 그 내적 과정에 따라서 뭐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A라는 반응을 하고 누구는 B라는 반응을 하고 누구는 C라는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행동주의 학파는 그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모든 인간은 뭐 똑같은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예요.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적인 과정,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이는 그런 어떤 자극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반응은 내 안에 내적 과정, 사고 과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게 인지행동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블랙박스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여기서의 보통 인간의 반응, 어떤 상황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보통 감정과 행동 수준으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에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보통. 생각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감정이라든지 그 감정에 따라서 또 특정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와 감정과 행동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정 따로 나타나고 행동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나타나고 그런 행동이 또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틀 속에서 인간은 이제 행동을 한다. 전체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블랙박스에 의해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 뭐 여러 가지 증상은 눈에 보이는 사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감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문제 행동 또는 문제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뭔가 클라이언트가 잘못 학습했거나 잘못 반응한 게 아니라 자극에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재된 사고 자체가 뭔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문제 감정이 나타날 수 있고 문제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역기능적인 사고,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증상 혹은 클라이언트의 감정, 문제가 되는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에서 보는 거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머릿속에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해, 우울해, 어떡하지? 안 할래. 뭐 이런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자동적인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행동과 감정이 수반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인지행동 모델에서 증상으로 보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요게 문제다예요. 내 안에 블랙박스, 내 안에 어떤 사고 과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 기능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지행동 모델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내가 지금 보이는 문제 행동이나 문제 감정이 아니라 이 문제 행동과 감정을 유발시키는 뭔가 잘못된, 왜곡된, 합리적이지 않은 요 블랙박스 사고 과정을 변화시키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사고가 있다.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안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이라든지 행동이 그거를 유도시키는 유발시키는 그들의 어떤 사고 과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이 인지행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보이는 지금 우울하고 속상하고 뭔가 축 처져 있는 이런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느냐, 이 안에 사고 과정을 조금 더 잘못된 것을 기능적으로 변화시키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서 뭔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변화시킨다면은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지행동 이론은 말 그대로 인지와 행동.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행동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그 사람의 인지 과정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 혹은 인지 행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지 행동 모델은 주 학자가 이 아론 맥이라고 하는 학자와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론 백 같은 경우에는 인지 치료, 인지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뭔가 왜곡된 인지를 변화시켜야 해라고 얘기한 사람이고요. 둘 다 비슷해요. 아론백이라든지 앨리스라든지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를 뿐이에요.
아론백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사고를 우리가 왜곡된 사고다, 뭐 인지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버트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 신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시키는 게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키는데 주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인지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행동까지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치료 과정을 병행했을 때 비로소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고, 감정, 행동 이 세 개를 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료 이름을 우리가 인지행동 또는 인지행동 이론, 인지행동 치료, 뭐 인지행동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 모델이 활발하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되어져 왔어요. 자, 주로 이제 이 알버트 앨리스라든지 뭐 이 백이라든지 이분들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고 그 활용도를 굉장히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잘못된 신념, 즉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 알버트 앨리스의 치료는 합리 정서 행동 치료라고 그래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다. 즉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 사고 과정을 바꾸면 정서나 행동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 정서 행동 치료 모델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RBT다라고 얘기를 해요. Rational, Emotional, 뭐예요? Behavioral Therap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둘 다 약간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개념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치료, 사고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해야 된다. 행동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바뀐다고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고가 바뀜으로써 감정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부적합한, 부적응적인, 잘못된 행동, 즉 사고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행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치기가 바뀐다 그래서 갑자기 행동을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사고가 바뀌고 감정이 전환된다 할지라도 행동을 연습하고 뭔가 행동에 대한 새로운 행동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런 과정이 같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인지와 감정과 사고가 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변화돼서 인간이 좀 더 기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지행동 모델은 앞서 얘기한 행동주의 모델도 그렇지만 과제 중심 모델과 함께 굉장히 대표적인 단기 치료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어요. 기본 가정은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감정,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감정과 행동은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사고했느냐, 이 개인의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관점,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주로 감정과 행동이으로 수반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생리적 변화까지도 수반되는 거예요. 이 생리적 변화는 주로 행동 측면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을 A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서 하고 지내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 그리고 너무 막 불안하니까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그다음에 감정이 막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서 생리적 반응이 다리가 떨리고 행동이 위축되는 이러한 행동,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 행동을 바라보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왜곡이 일어났다. 오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아까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외부적인 사건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신념,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정확하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응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역기능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런 게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딱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그걸 딱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 이제 부적응적이고 뭔가 역기능적인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인간관은 이제 인간의 행동은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정확하게 지각한 거, 그 다음에 부정확한 어떤 생각, 이것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잘못된 인지, 왜곡된 생각, 비합리적인 신념은 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앞서 이런 거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 안에 비합리적이고 왜곡됐고 오류가 있는 사고가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딱 처했을 때 확 돌아가요. 확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사고가 딱 뜨면서 반응이 확 나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적인 사고 체계가 확 돌아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에 있다? 아니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얘가 확 돌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적 수준에서 그런 것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이 자동적 사고가 확 돌아간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동적인 어떤 사고가 돌아가도록 내 안에 인지적인 왜곡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쌓였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경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신념과 왜곡과 오류가 쌓여서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동적인 사고가 나오면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식 수준 밖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동적으로 그러한 왜곡된 사고들이 이렇게 축적이 된 거죠.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딱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딱 시험 공부를 했는데 되게 범위도 많고 되게 내용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 나 안 해. 덮어버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받지만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니까 우울하기도 해. 막 이런 반응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난 못할 거야. 라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나는 못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해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의 의식 수준 밖에서 확 돌아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능해.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라고 하는 그런 나에 대한 비합리적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죠. 어려서부터 생겨났을, 그래서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힘든 상황이 딱 직면하면 난 못해. 왜? 나는 바보니까, 못났으니까, 멍청이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많이 그렇게 양육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무능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나에 대한 믿음, 비합리적인 믿음이 확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확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안 할 거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의식 수준 밖에서 일어나는데 자동적으로 확 일어나는 거야. 난 못해. 라고 스스로 얘기해 버리는 거야. 자기 독백. 난 못해. 못할 거야. 덮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기 독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독백은 왜곡된 어떤 인지적인 오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쭈갈쭈갈 거려서 됐다. 덮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자신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난 무능하니까,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문제 행동을 또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무능해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에 의해서 난 무능해. 혼자 스스로 독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뭔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마다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진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모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요, 변하고 싶어요 라고 보통 와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쌓여져 있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인식함으로써 그거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모델은요, 아까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뭔가 내 안에 잘못된 역기능적인 그런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뭔가 적응적인 그런 감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필요하겠죠? 동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인지행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담자라든지 치료자, 사회복지사가 숙제를 많이 내줘요. 너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감정과 행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어떤 행동이 나왔고 어떤 감정이 나왔는지 일지를 잘 적어봐. 그리고 스스로 그러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도 잘 한번 스스로 반박을 해봐. 그런 이제 숙제를 내줘요. 그런 숙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런 신념이라든지 생각들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숙제도 되게 많이 내주고 점검하게 하는 것도 많이 내줘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모델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변하고자 하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은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늘 계속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 행동과 감정, 이런 변화, 생리적인 어떤 현상들은 사건 자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 내 안에 블랙박스라고 했잖아요. 사고 체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A라는 반응, 어떤 사람은 B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마다 뭐예요? 주관적인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 인정하고 독특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내 안에 블랙박스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반응을 합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능적으로 반응하지만 누군가는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 인지행동 모델은 굉장히 구조화된 접근이에요. 구조화된 접근이고요. 절차도 있어요. 이 자신의 어떤 신념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A, B, C, D, E 절차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과 상황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자신에 대해서 논박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접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델은 단기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처럼 몇 회기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고 보통 시작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8회기를 만나기로 한다. 그럼 1회기에는 문제를 듣고 나머지 회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지적인 반박, 인지적인 어떤 논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왜곡된 인지 체계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상담을 하고 또는 숙제를 내주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지가 바뀐다고 해서 행동까지 딱 바뀔 수는 없어요. 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또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보통 중간 단계, 즉 8회기다라고 하면 2회기에서부터 7회기까지 쭉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8회기에 우리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점검하고 총결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된 접근이다. 자, 앞서 계속 얘기했어요. 인지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과제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어땠는지 숙제해 갖고 오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것들 잘 적어갖고 와보세요. 이런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걸 막 다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동기가 있고 참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때로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모델을 사용할 때 ABCDE 접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행동 체계를 만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에게 처음에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시킬 때 이 모델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즉, 이 모델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지금 그 클라이언트, 당신이 생각하는 그 측면이 항상 옳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이 모델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뭔가 잘못된 조금은 꼭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숙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자, 단기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적인 개입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델을 통해서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에요? 정말 맞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잘못된 건 없나요? 라고 우리가 자꾸 반문을 해줘요. 이걸 우리가 소크라테스식 문답이다. 반박, 논박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그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거를 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고라든지 잘못된 인지라든지 비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행동이라든지 감정을 변화시키고 또는 사고도 인지를 또 재구조하는 걸 통해서 사고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자신의 문제 행동 또는 적응적이지 않은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연습을 시켜봅니다. 그걸 통해서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더 이상 찾지 않아도 우리의 개입이 종결된 이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입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클라이언트가 자신 스스로가 이후에 그런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거죠. 쉽게 말하면 문제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도 바뀌고 바꿀 수 있게 도와주고 행동과 감정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후의 삶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에서 이제 주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서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예요? 아론백이랑 누구라 그랬어요? 알버트 앨리스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인지 모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인지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 모델의 주요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아론백의 인지 이론. 아론백 같은 경우에는 인지 이론이에요. 인지 치료 또는 인지 이론이에요. 코그니티브 세라피. 인지 이론, 인지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인지를 변화시키는 게 주 목적이고 이제 행동까지 가게끔 하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인지가 변화되면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행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론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인지 체계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론백을 우리가 인지 이론이다, 인지 치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론백의 인지 이론의 주요 개념은 크게 있는 스키마, 자동적 사고, 믿음 체계,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도식,
쉐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자, 쉐마, 스키마, 도식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에 대한 이해의 틀이에요. 세상을 또는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에요. 여러분들 강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도식 어떻게 되어 있죠? 털이 있다, 멍멍 짖는다, 네 발이 달려 있다, 꼬리가 있다. 뭐 이런 게 강아지에 대한 도식이에요. 즉 강아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해 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지각이에요. 지각이 있으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의 틀 또는 준거 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틀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 이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은 어,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스키마의 형성과 뒤에 나오는 뭐 믿음 체계라든지 인지적 오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아론팩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 사고가 인간에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동적 사고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문제, 뭔가 이 이론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자 오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사고가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아, 나는 못나니? 이게 딱 떠오른다는 거죠. 나에 대한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관점이. 어. 왜 이런 스키마가 형성이 됐을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왜 인간은 이렇게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사고가 떠오를까? 그거는 이런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믿음 체계 역시 스키마와 같이 형성이 되어 가겠죠. 자,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자동적 사고의 원인, 근원이에요, 근원. 이런 믿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사고가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 체계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 체계는 우리의 의식 수준 밖에 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뿌리 깊게 형성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이렇게 뿌리 박혀 있어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서의 어떤 뭐 그런 나와의 밀접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믿음 체계가 보통 형성이 돼요. 굉장히 뭐 사랑을 받고 너는 정말 정말 소중한 아이야라고 이렇게 정말 잘했어 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는 꽤 괜찮아라는 어떤 믿음 체계가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나에 대한 스키마가 어때요? 나는 괜찮은 아이라고 형성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난 괜찮은 아이니까 난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려서의 어떤 믿음 체계가 엄마가 이제 늘 사랑도 안 주고 늘 이렇게 뭔가 나에게 부족함을 주고 뭔가 이제 뭔가 거기에서의 어떤 항상 이제 뭔가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막 칭찬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아이야.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그런 나에 대한 믿음 체계가 생기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라고 하는 믿음 체계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자동적 사고가 올라와요. 나에 대한 스키만 뭐예요? 나는 못났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사고가 올라와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위축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도출해냈거든요. 그 많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자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도식도 그리고 자기에 대한 믿음도 어려서부터 쌓여져 왔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이것이 왜곡되어 있더라. 오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 인지적인 왜곡에 대해서 또 이 누구죠? 아론백이 몇 가지의 인간은 이제 이렇게 몇 가지의 잘못된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적인 오류나 인지적인 왜곡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 아론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자동적인 사고 체계가 굉장히 왜곡
왜곡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많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서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믿음 체계는 어떤 사고는 어떤 믿음 체계는 꼭 어려서부터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뭔가 이해하는데 뭔가 잘못된, 왜곡된,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그러한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론백이 얘기하고 있는 뭔가 인지적인 오류나 왜곡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몇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제 이런 인지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동적인 사고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오류가 있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류가 있는 생각은 자동적인 생각은 어려서부터 나의 어떤 믿음 체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살아가면서 꼭 어려서는 아니지만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틀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어서 뭔가 나의 어떤 자동 그 사고 체계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인지적인 오류가. 이제 그랬을 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완전히 오류가 되어서 이해하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럼 그 오류가 생기는 왜곡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너무 사건을 이분법적으로 볼 때, 이거 아니면 저거,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 시험에 떨어졌어. 성공 못하면 난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못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하고 패배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완전 사고 자체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지적인 오류나 왜곡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인 사고로 가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 떨어졌네, 난 실패자, 우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의적인 추론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한두 사건만 가지고 뚜렷한 증거 없이 부적응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되게 중병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날따라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암인가 보다. 슬퍼.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임의적 추론, 뭐 선택적 추론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추론할 때는 좀 넓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넓게 보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임의적인 추론이나 선택적 추론 다 같은 말이죠. 자기가 보는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고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네. 난 암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과잉 일반화라는 게 있죠. 과잉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연관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자에게 이제 한번 거절당했어요. 어떤 남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일반화 시킨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그래. 나는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여자들이 날 좋아하겠어. 나는 여자들이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결론을 확 내려버리는 거죠. 아니,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 여자가 자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 일반화시켜서 모든 여자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틀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왜곡된 사고가 촥 올라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과장하는 경우는 아까 이분법적 사고랑 되게 비슷해요. 거예요. 이제 이번 시험 못 봤어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인생 끝. 과장이죠. 왜 인생 끝입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되게 그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30년간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30년간 만약에 다른 걸 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실은. 그쵸. 근데 30년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다른 사람이 해도 30년은 걸릴 거야.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라고 어떤 거를 너무 축소화시켜서 일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적인 인지적인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 같은 경우는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만약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딸이 내가 집에 있었으면 엄마가 안 쓰러졌을 텐데 내가 집에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나쁜 아이야. 아니,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있는다고 안 물론 대처는 빨리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건 없건과 상관없이 이제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거를 결론 지어 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지적으로 굉장히 왜곡되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의 어떤 잘못된 믿음 체계를 만들고 자동적으로 나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론백의 이 인지 이론의 주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고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자동적으로, 난 못할 거야가 된 거예요. 왜 못할 거야? 못할 거야 하니까 보통 어떻게 반응은? 감정은 우울하고, 머리도 아프고, 책을 덮어버리고, 이제 뭔가 이제 시험 공부 끝 안 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 믿음 체계에 대해서 뭐 핵심 믿음이다, 중간 믿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구분지어서는 안 했지만 이게 이제 믿음 체계예요. 믿음 체계. 이전 경험을 통해서 이 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거냐면 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중간 믿음에서는 나는 이제 분명히 봐도 못할 거야가 되는 거야. 난 바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바보니까 난 못할 거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책을 펼치자마자, 그래서 나는 어려워서 못해. 왜? 그 안에 믿음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어려워. 싫어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고가 올라오는 데에는 이런 믿음 체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러한 믿음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지적인 오류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서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형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뭔가 왜곡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상황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백의 인지 이론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백 이외에 인지행동 모델의 또 주요한 학자는 앨리스예요. 앨리스. 자, 앨리스 같은 경우, 아론백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변화시켜야 돼. 요거 뭔가 잘못된 나의 어떤 요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요거가 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학자라면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뭔가 인간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은 정서가 있어요. 뭔가 신념이 있어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정서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죠. 사고와 정서와 행동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앞서 얘기한 베개의 인지는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응을 달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고체계, 인지체계를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행동이 동시에 변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개입도 필요하고요. 인지적인 어떤 재구조와 개입도 필요합니다. 라고 보여진 거죠. 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는 정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묵은 나의 행동 습성은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래 묵은 나의 행동 습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적 기법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한 분이 바로 앨리스예요. 그래서 앨리스의 이 치료 모델 또는 개인 모델을 우리가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내가 쭉 쓰진 않았는데요. 합리적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herapy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 정서 행동 치료에서 줄여서 REB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BT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은 자기 언어예요. 자, 자기 언어는 앞서 아론백이 얘기한 뭐와 똑같은 개념일까? 유사한 개념일까요? 자동적 사고. 그렇죠. 자동적 사고가 유사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기가 쭈얼쭈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는 모든 정서적인 또는 행동적인 문제의 원인이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자기 언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자기 언어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뭔가 문제의 정서와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므로 자기 언어가 변화되면 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뒤에 나와요. 우리의 정서와 행동은 자기 언어에 결정됐고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 사건에 의해서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나 혼자 쭈얼쭈얼거리는 나의 언어, 얘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정서와 행동이 변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자기 언어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관점,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얘기했나 보지. 그건 어디서 샀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가 이제 머릿속으로 띵띵띵 돌아가요. 자기 언어가 두 가지의 자기 언어가 돌아갑니다. 자기 언어 첫 번째. 뭐야? 내 옷이 촌스럽다고 비웃는 거야, 지금? 화났어요, 지금 벌써. 이제 화난 거야. 듣자마자 화가 났어. 자동적으로 자기 언어가 돌아간 거예요.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 수준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적으로 쓱 돌아갔어요. 날 비웃는 거구나. 뭐야? 화났잖아요, 벌써, 그죠?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 그래? 왜? 뭐 이렇게 뭔가 퉁명스럽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내가 뭐라 그랬다고 너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이렇게 퉁명스럽니? 좀 웃기는 애야. 이러고 이제 가면 친구 관계가 조금 이제 좀 단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 언어가 이렇게 막 돌아가 나도 모르게. 아니 얘가 그거 어디서 샀어? 물어봤는데 뭐 그게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언어는 뭐예요? 나 비난하는구나 이거예요. 왜 이런 게 쌓였을까? 어려서부터 쌓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아론백의 기본적 가정하고 크게 차이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자기 언어는 이렇게 돌아가 또 얘는 내 옷이 괜찮은가 봐 라고 이제 스스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제 약간 우쭐대고 거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친구한테 이거 말이지 저기에서 샀어. 거기 뭐 사장님 너무 친절하셔. 너도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뭐냐. 이거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주요 개념은 자기 언어 쭝얼쭝얼 거리는데 많이 쭝얼쭝얼 거리는 그 자기 언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얘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늘상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관계가 많이 단절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언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자기 언어가 색깔이 어떤 거야? 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합리적인 신념이 그 안에 쌓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확 돌아가는 거, 이런 자기 언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하여 뭔가 나에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고요. 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아까 얘기했던 아론백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이제 아론백이나 이 앨리스 같은 경우에 개념 쓰는 용어나 뭐 단어가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 맥락 개념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 비합리적 신념은 주로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누군가는 항상 날 인정해줘야 돼. 난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딱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엔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분법적 사고잖아요. 그쵸? 왜 인정을 꼭 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을 때 많아요, 우리. 그럼 나는 잘못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신념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들은 보통 이런 거예요. 꼭 그래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 절대로 그래야 돼. 이게 있으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오류를 범하기 쉽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반응이나 행동에 있어 각자의 차이를 보이는 거는 개인의 인지 과정이다. 반드시 꼭 절대 이게 엮이는적 감정과 정서와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믿음 또는 근데 이 믿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언어예요. 자기 언어. 이거에 따라서 결과, 행동과 감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도식을 우리가 이 앨리스가 이렇게 제시를 해줬어요.